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상 빠밤. 자, 제가 답사 다닐 때 잊지 못할 추억이 하나 있어요. 추억이라기보다는 기억인데, 제가 여러분 가문사 아시죠? 신문왕, 아버지 문무왕을 위해서 지었던 그 절. 가문사에 가면은 가문사 3층 석탑이 있어요. 예, 진짜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탑입니다. 가문사 3층 석탑을 이제 저희 답사부 갔는데, 그때가 이제 새벽 일출을 보러 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깜깜한 새벽이었어요. 새벽이었는데, 그래서 둘러보고 저는 이제 가문사 3층 석탑 보면서 너무 좋다, 너무 어떻게 이런 탑이 있냐 이렇게 막 보면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바라보고 있는 가문사 3층 석탑 뒤편에서 어느 여자의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지? 훌쩍이는 소리? 이게 뭐지? 라고 해서 제가 이쪽으로 가봤더니 가문사 3층 석탑에 기대가지고 같이 답사부 후배, 여자 후배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무슨 문제 있어? 왜 울어? 그랬더니 그 친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제 경상도에서 올라온 친구거든요. 어렸을 때 아빠랑 5학년 때 이곳을 왔었대요. 예, 왔었는데 대학생이 돼서 좀 또 온 거예요. 또 왔는데, 근데 그때 가문사 3층 석탑하고 지금 가문사 3층 석탑이 그대로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자기는 많이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또 돌아가셨고. 그래서 가문사 3층 석탑 5학년 때 왔던, 아빠와 같이 왔던 추억이 갑자기 추억을 묻어두고 온 거죠. 예, 그곳에.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10년이 흘렀겠죠. 흘러서 다시 왔더니 가문사 3층 석탑은 그대로 있는데 자기는 변해 있는, 자기의 상황은 변해 있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갑자기 울컥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문화유산을 그저 단순히 바라보진 마시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하나를 좀 묻어두고 오세요. 네, 그러려면 아는 만큼 보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문화유산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그곳에 여러분만의 시간을 남겨두고 또 나중에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아셨죠? 자, 아는 만큼 보인다. 문화편, 고대 문화편 또 시작합니다. 자, 우선 오늘 문화 파트에서는요, 무덤을 한번 좀 볼게요. 고분이라고 하죠. 옛날 무덤인데요. 이 무덤이 왜 중요하냐면, 무덤은 굉장히 보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이 좀 외람된 말이긴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는데 무덤을 쓸 때 왜 다들 똑같이 무덤 형태가 이래? 우리 아빠 엄마 무덤은 피라미드. 우리 아빠 엄마 무덤은 하트 모양.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MZ세대 좀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해도 무덤의 형태를 개성에 맞춰가지고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무덤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의 특징, 개통성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결론적으로 고구려와 백제의 무덤 형태는 비슷한데요. 신라의 무덤 형태는 달라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기록상으로도 보면 알겠지만, 백제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온조지 않습니까? 바로 고구려 주몽의 아들이에요. 즉 백제를 세운 사람들은 고구려 지배층들이 내려와서 세운 거란 말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고구려와 백제 지배층의 무덤의 형태는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무덤의 보수성 때문에. 근데 신라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신라는 고구려 백제와는 다른 계통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그런 무덤의 형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초기 무덤 형태는요. 돌무지 무덤, 대표적인 게 바로 장군총이죠. 자, 지금 사진 나가고 있는데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한 변에 이 돌들을 쌓아서 올리는 거 적석총이잖아요. 돌무지. 예. 이게 돌무지 이렇게 쌓아 올리는 어떤 그런 무덤인데 이 돌 한 그 변이 어떤 거는 뭐 1m짜리도 있어요. 이걸 쌓아가지고 잘라가지고 쌓아서 이렇게 올리는 그런 모습들인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피라미드가 존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 확인하시는 겁니다. 장군총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게 됩니다.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굴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면 이제 입구가 있고 거기 쭉 들어가면 널방, 그러니까 관이 놓여져 있는 방이라는 것이죠. 널이라고 하는 건 관입니다. 그 널방이 있는 곳, 거기 이제 시신이 안치되어 있고 그 주변에 부장품들이 있었겠죠. 근데 아쉽게도 굴식 돌방 무덤 여러분들 입구가 있잖아요. 입구가 있으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다 도굴됩니다. 네, 다 도굴됩니다. 결론은 그 안에 남아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다 도굴되었다는 얘기죠. 이 도굴은 정말 이건 범죄 중에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시간, 과거의 역사를 훔쳐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곳에 있는 위치, 그곳에 있는 그 문화유산 이런 걸 통해서 그 시대를 복원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걸 도굴해버리는 순간 그 시간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범죄행위입니다. 이건 역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범죄행위를 도굴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절대 도굴꾼이 되시면 안 됩니다. 안 돼! 나빠 진짜. 네. 그래서 입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도굴이 쉬워요. 대신 입구가 있어서 들어가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 통로에 벽화, 이 벽화를 그려놔가지고 그 벽화는 이건 도굴당하지 않으니까 벽화는 남아있죠. 그래서 고구려의 그 벽화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도굴꾼들은요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벽화까지 떼어낸대요. 대박, 무슨 압착기가 있나 봐. 그 벽화를 통으로 떼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와, 나쁜 도굴꾼들 진짜. 어쨌건 여러분들 이런 어떤 특징이 있음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구려는 이래서 맨 처음에 돌무지 무덤에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백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백제 여러분 이 석촌동 고분에 여러분 백제는 어디서 출발하죠? 한성, 한강, 서울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이 석촌동, 여러분 원래 이 석촌동에 있는 이곳 잠실 쪽이에요. 서울 잠실 쪽인데 이쪽은 사실은 그냥 뻘밭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갈대밭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돌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원래 돌이 많지 않은데 왜 여기에 이렇게 석촌이 뭐냐면 돌석제다 마을촌자거든요. 돌이 많은 동네. 왜 이 갑자기 돌이 없는 곳인데 왜 돌이 많은 동네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을까? 그게 바로 이 무덤들. 무덤에 이 돌을 쌓아 올린 무덤들인데 그 무덤들이 거의 해체되면서 무너지면서 그 무덤 돌이 널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는 돌이 많다라고 해서 석촌동 이렇게 이제 이름이 지어진 거죠. 근데 이 석촌동 고분 중에서 가장 큰 무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또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건대 이 가장 큰 무덤 한 변의 길이가 무려 50m예요. 운동장 반 크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덤이 있습니다. 이 무덤은 누구의 무덤일까? 바로 이 한강 지역, 백제 지역에서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의 무덤이 아니겠느냐? 그 사람 누구일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근초고왕. 근초고왕의 무덤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레지 않습니까? 근초고왕의 무덤을 한번 보시는 거. 한 변의 길이가 50m. 와, 어마어마하죠? 어디서 잘 볼 수 있을까요? 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서울에 오시면요. 서울에 있는 분들 롯데월드가 있습니다. 롯데월드에 그 기구, 놀이기구 중에서 자이로드롭이 있어요. 자이로드롭은 타고 쭉 올라갑니다. 예, 쭉 올라가면 그 위에서 딱 멈춰요. 딱 멈춘 다음에 이게 한 바퀴 돌아요. 한 바퀴 돌 때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눈을 크게 뜨고 아래를 이렇게 좀 내려보세요. 아래를 쭉 내려보면 그 밑에 드디어 근초고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바로 이 석촌동 고분이 보입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이로드롭을 타는 이유는 이걸 보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눈을 감으면 안 돼. 눈을 크게 떠야 돼. 그러다가 그걸 보면 갑자기 뚝 떨어질 거예요. 다 봤어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못 봤다. 그럼 다시 또 올라가셔야 돼요. 네.
바로 롯데월드 자이로드롭 근초고학을 만나러 가는 놀이기구였습니다. 그래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도전! 도전! 올라가서 꼭 찾아야 돼. 눈 감으면 안 돼. 눈 떠야 돼. 눈 떠야 돼.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그 아래에 있어요. 잘 보여요. 아셨죠? 네. 죽는다. 아주 그냥 완전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 어쨌건 서울에 돌무지 무덤이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백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유식 돌방 무덤으로 바뀝니다. 고구려 비슷하게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무덤 중에 벽돌 무덤이 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한성, 웅진, 사비. 그래서 웅진을 대표하는 왕, 무령왕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무령왕릉. 그 무령왕릉이 벽돌 무덤이에요. 벽돌 무덤은 중국 남조의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남조와 교류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벽돌 무덤에 이제 들어가 보면 거기에 그 무령왕릉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관 나무 같은 건 또 일본에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뭐 일본과의 교류. 하여튼 굉장히 백제가 특히 무령왕릉 시대에 외국과의 그 교류가 굉장히 많았구나라는 것들을 또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무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무령왕릉 진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제가 태어난 해에 신문에서 난리가 났어요. 제가 7월 달에 태어났는데 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태어났을 때 아니 왜 이렇게 난리가 난 거야? 내가 태어난 걸 이렇게 사람들이 흥분하나? 그 태어나자마자 저도 놀랐어요. 뭐 신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7월 달에 태어났는데 7월 16일이 제 생일인데 그때 난리 난 이유가 제가 난리가 나는 게 아니라 이 무령왕릉이 발견돼가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딱 그때예요. 7월 제 생일 그 2주 전에 1주 전에 이게 발견됩니다. 일주일 전에. 그 난리 났어요. 신문에. 난리 났어요. 진짜. 왜냐면 여러분 릉과 총의 차이가 뭐예요? 릉과 총의 차이. 무슨 천마총, 금관총. 그러니까 릉, 무령왕릉 있잖아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총은 그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무덤에서 발견된 부장품의 대표증을 붙여가지고 천마도가 나왔어 천마총, 금관이 나왔어 금관총 이제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고 그 무덤의 주인을 아는 경우에는 릉 붙이는 거예요. 무령왕릉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무령왕릉의 역사적 의미는 뭐냐면 이제까지의 모든 무덤들이 대부분 다 발굴된 도굴됐어요. 일제강점기 때 그냥 다 파헤친 거야. 일본 진짜 자기들 천황 무덤은 그대로 또 파지 않는다? 자기들 건 그대로 냅두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왕릉은 다 파버린 거예요. 참 그게 참 안 좋아. 그죠? 어쨌건 거의 뭐 도굴이죠. 도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발견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무령왕릉은 와 놀랍게도 일제강점기에 그 일본인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온전히 보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왜냐면 무덤과 무덤 사이에 약간 언덕처럼 있어가지고 이게 릉 같지가 않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7월 달에 제가 이제 태어난 그때 비가 억수로 와. 장마철이니까. 그래서 장마철이면 이제 무덤에 그 배수로를 확보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삽질을 하는 거야. 배수로를 잡아주려고. 삽질을 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띡 걸리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뭔데? 하고 봤더니 거기에 벽돌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그 배수로 공사하시는 분이 이상하네? 라고 신고를 해요. 이상한 게 이제 걸린다고. 이게 흙이 들어와야 되는데 흙이 안으로 뭐 띡띡 걸리니까. 그래서 고고학자를 내려와서 봤는데 뭔가 있어. 이 바닥에 뭔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주변 배수로를 확보해서 파 들어갔는데 대박. 입구에 그 기와들이 가득하게 박혀 있는 아무도 들어가 보지 못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아무도 발굴하지 못한 그 무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설렜을까? 얼마나 설렜을까? 그래서 뭐 북어포와 수박 뭐 몇 개 올려놓고 절을 드리고 이제 드디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 그 입구에 있는 박혀있는 그 기와 한 장을 빼냅니다. 그 기와를 다 드러내야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기와 한 장을 쭉 뺐을 때 갑자기 그 안에서 하얀 연기가 쫙 나옵니다.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사람들이 이걸 빼자마자 흰 연기 쫙 나오니까 무덤에서 너무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 흰 연기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와, 이게 1500년 전 무덤이거든요. 그 비밀은 바로 직접 가보십시오. 가면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면 아실 수 있습니다. 어쨌건 그 놀람을 이제 진정을 시키고 이 기와를 다 드러냈습니다. 드러냈는데, 떡하니 그 안에서 처음으로 들어간 사람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짐승이었어요. 그 짐승이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그건 바로 그 무덤을 지키는 석수, 돌 짐승이죠. 그게 딱 정면에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 누구냐? 이렇게 응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쪽, 그 앞쪽, 이게 주변에 이제 유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판이 하나 나와요. 판이 나오는데 거기에 글자가 써 있는 거야. 이게 무조건 이 고대 문화유산 속에 글자 나오면 이건 대박이야, 대박. 그래서 그 글자를 쭉쭉쭉 해가지고 읽어봤는데, 대박! 이 무덤의 주인이 기록에 등장하는 무령왕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와, 이 고고학자들 뭐 난리가 났죠. 무령왕릉이 발견된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 고고학사에서 최초로 우리의 힘으로 찾아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자들이, 이건 역사상 발견이자 어마어마한 발견이잖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완전히 그냥 특종이에요. 특종. 이거는 처음이니까 막 사진 플래시에 막 터지고 막 그 안에 비집고 들어오려고 막 난리 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기자들이 그 청동 수조가 있거든요. 청동 수조를 밟아버렸어요. 부러졌어. 미친 거지. 다들 미친 거야. 아니, 이 국보급 문화유산들인데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고고학자들이, 야, 이러다 이거 여기 다 망가지겠다 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그 안에 있는 문화유산들을 다 꺼내요. 다 꺼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꺼내는 시간이 얼마 걸린지 아세요? 단 17시간. 단 17시간 만에 이 발굴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미친 거죠. 미친 거죠, 이건. 이건 미친 행위예요, 이건. 이건 내가 볼 때 발굴이 아니라 이거는 도굴이자 이건 파괴행위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도굴이 놓여있는 위치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시간이 있고 담겨 있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다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고고학자들이 처음 해본 거예요. 처음 해보니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저 기자들 때문에 막 밀고 들어오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망가질까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다 보니까 이걸 그냥 드러내는데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 고고학자들이 나중에 자아 반성해요. 자기 반성해요. 내 인생,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내 인생 가장 치욕적인 어떤 그런 발굴이었다. 라고 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처음은 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처음은. 항상 아쉬워요. 처음, 항상 첫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붙으면 뭔가 되게 설레고 좋을 것 같지만 뭔가 미숙하고요. 뭔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야, 이런 게 많이 느껴지는 게 그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고고학의 역사도 이렇게 처음은 가슴을 아픈, 지나고 나보면 이건 정말 흑역사거든요. 흑역사로 시작된 게 바로 이 무령왕릉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런 아픈 역사. 그래서 이 무령왕릉 때문에 이런 실수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 제대로 된 발굴이 2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그 발굴이 바로 천마총이에요. 천마총이 그래 나오는 거예요. 어쨌건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바로 이 벽돌 무덤, 무령왕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지금 천마총 얘기했는데요. 그게 바로 신라의 무덤,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돌무지 덧널 무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입구 없어요. 입구 없으니까 벽화가 없겠죠. 대신 도굴할 수가 없어요. 여기를 도굴하려면 여러분들 거의 포크레인이 동원돼야 됩니다. 네, 그건 도굴이 아니라 그건 발굴이 아니라 그건 거의 도굴, 거의 포크레인 동원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신라의 문화유산, 박물관에 가면 문화유산들이 그득그득한 이유가 바로 이런 무덤 구조 때문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근데 위에 있는 돌무지 무덤, 굴치 돌망 무덤 같은 경우에 남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입구 같은 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남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대표적인 무덤이 천마총입니다. 사실 이때 이 무령왕릉의 발굴에서 굉장히 상기화되었던 당시 그 박정희 정부가 이제 경주 개발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파라고 했던 게 뭐냐면 경주에서 제일 큰 고분, 그 당시 그 경주 고분은 숫자가 매겨져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번호 1번부터 2번, 150번대까지 이제 아마 매겨져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매겨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무덤이 황남대총 98호분인데 그걸 파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제 무령왕릉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무덤을 함부로 파는 건 좀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일단 테스트용으로 연습 삼아 한번 파보자 라고 해서 선택됐던 게 그 황남대총 그 옆에 있는 천마총. 그게 이제 선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천마총 발굴에 들어갔는데 야 이거 웬일이야. 천마총에서 어마어마한 문화유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금관 사실 신라 그 고분에서 그 5개 이상 그 금관들이 발견돼요. 근데 제일 화려한 금관이 이 천마총 금관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천마총이 원래 금관총이 돼야 되는데 그 화려한 금관보다 더 놀라운 게 나오죠. 그게 뭐냐면 이제까지 신라에서는 회화 작품이 없었어요. 회화 작품이. 그 회화 작품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천마도예요. 천마도. 천마도는 벽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말 탈 때 그 말 왜 이렇게 진흙 튀기면 여러분들 왜 자동차에도 왜 진흙 튀기지 말라고 이렇게 타이어 쪽에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흙 튀기지 말라고 이 말 배 아래쪽에 말 가리개 그 진흙 튀기지 말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거기에 천마도. 그게 발견이 된 겁니다. 야, 이건 뭐 어마어마한 발견이죠. 예, 어마어마한 발견이죠. 그래서 이 천마도를 발견하면서 여기를 아예 그냥 이 안의 공간을 그냥 박물관으로 써버려요. 박물관. 그래서 여러분들 가시면 직접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그 무덤 주위를 보시면서 이 안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재밌는 일이 있다? 초등학교에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여러분 이 돌무지 덧널 무덤, 신라 양식의 무덤은 입구가 없어요. 없어요. 이게 그냥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라 양식의 무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르는 거야. 옳은 걸 고르는데 거기에 이제 답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입구가 있다. 그건 답이 아니에요. 입구가 없죠. 그러니까 그 답을 고르면 그 답을 고른 거야. 초등학생이.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입구 없는데 입구 있다는 걸 골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틀렸다고 쳤는데 그 초등학생이 항의를 한 거야. 선생님, 아니에요. 신라 무덤에 입구 있어요. 저 입구 통해서 들어갔다 왔어요. 여기 천마총 입구 있어요. 저 갔다 왔어요. 입구 있어요. 네, 원래 없는 입구를 발굴하면서 사람들 구경하라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신라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현재 사람들이 보라고 만들어 놓은 입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초등학생들. 입구 없어요. 신라 무덤은 입구 없어요. 네. 아유 귀여워. 뭐 그 친구가 틀린 말은 아니죠. 입구 있었는데요. 저 들어갔다 왔는데요. 네, 그거는 요즘 사람이 만든 거예요. 네,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도굴이 어렵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통일신라로 넘어가면서 통일신라도 역시 이제 굴식 돌방 무덤 형태가 이제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무덤이 바로 김유신묘. 여기 호석. 여기 막 대단합니다, 여러분. 김유신. 네, 김유신 그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가지고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의 묘다 보니까 아주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덤의 형식 보셨죠? 네, 바로 고구려와 백제는 같은 계통, 신라는 다른 계통. 오케이. 자, 이런 무덤 보시면 되고요. 자, 발해가 있습니다, 발해. 예. 발해에서는요, 정예공주묘에서 이 돌사자상이 나옵니다. 돌사자상이 나오고요. 또 정예공주묘에서는 또 이게 벽돌 무덤의 형태 있는데 뭐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발해에서는 뭐 시험 문제만 나오기 좀 어려우니까 한번 읽어보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무덤의 형태는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통일신라도 좀 안 나와요. 고구려 백제 신라 요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고분의 형태 됐고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과학기술입니다. 과학기술인데요. 자, 고구려. 일단 기본적으로 하늘의 질서를 아는 것, 그건 왕의 권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늘의 질서를 안다는 얘기 뭐냐면 언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법칙, 원칙을 알 수 있거든요. 별자리 돌아갈 때, 요쯤 되면 이제 농사를 지을 때야, 뭐 이런 것들 다 하늘이고 시계예요, 시계. 예, 그 시계. 하늘의 어떤 시계. 그 당시 옛날에는 시계라는 게 없으니까. 그죠? 하늘이고 시계예요. 그 하늘을 보면서 시간을 정하는 것이죠.
네, 우린 지금 하늘이 시계가 될 수 없는 게 뭐냐면 안 보여. 안 보여, 하늘이. 별이 안 보여. 안 보여. 네. 아인디어스는 이제 별인데 그 대부분 인공위성이다. 반짝이는 거 별 아니에요. 대부분 인공위성이에요. 안 보여. 지금은 이제 워낙 그 어둡기 때문에 오염들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정말 별이 쏟아지는 그 밤하늘을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그 10대 나이 때 제가 어디 그 수련회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수련회 양평인가 어디 갔었는데 와 진짜 와 저는 내 생에서 그런 하늘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늘이 쏟아져. 와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 하늘이 쏟아지는 거예요. 은하수는 물론 이거 별똥별까지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 정말 하늘이 쏟아진다는 게 너무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딱 한 번이었던 것 같아요. 딱 한 번. 또 보고 싶어. 자, 과학기술 볼게요. 그래서 고구려에는 그 천상열차 분야지도 이게 뭐냐면 고구려 천문도가 이제 나중에 조선시대 천상열차 분야지도 이건 이제 그 태조 이성계 때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거기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또 공부할 거예요. 백제의 과학기술은 칠지도. 여러분 철을 다루는 기술 이거 아무나 갖고 있는 거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철을 다루는 기술은 바로 지금의 반도체 기술 그 기술과 맞닿아 있다. 그 철을 잘 다루는 나라가 바로 백제였고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칠지도였다. 칠지도 일곱 개의 가지 지는 가지 지자거든요. 7개의 가지가 있는 그런 칼이다라는 얘기죠. 네, 거기에 이제 가운데는 이 금으로 상감 글씨도 새겨놓을 정도로 정말 멋진 그런 칼 칠지도. 그러니까 정말 일본과 교류도 보여주고 철을 백제가 잘 다스렸구나 이것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백제 근초고왕 시대에 일본으로 갔습니다. 전성기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신라는 첨성대가 있습니다. 네, 선덕여왕. 선덕여왕 때는 뭐 분황사 모전석탑도 그때 만들어졌고 첨성대도 그때 만들어졌고 근데 황룡사 9층 목탑도 그때 만들어졌고 선덕여왕 때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첨성대는 여러분들 별을 보는 천문 기구예요. 별을 보는 건데 아니 별을 보려면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첨성대는 그냥 평지에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천문대는 당연히 산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첨성대는 지금 그냥 평범한 평지에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걸 답을 알려줘 말어. 자, 그 이유는 바로 이번 시험에 안 나오니까 직접 경주에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경주에 가서 알았어요. 요거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 아이 참.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은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별이 잘 보여요. 땅 아래에서 그냥 봐도 산 위에 올라가서 똑같아요. 산으로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거 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별이 더 잘 보이느냐?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잘 보여요. 어디든 똑같이 잘 보여요. 그러니 굳이 힘들여서 산 위로 올라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별을 잘 보려면 불빛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불빛이 없고 공기가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으니까 평지에다가 그런 별을 보는 관측기구 첨성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셨죠? 네. 아유. 왜 화를 내? 자, 가야의 기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야는요. 역시 가야는 변한, 사만 중에서 변한 철 수출 굉장히 많이 한다 그랬죠. 철제, 갑옷, 덩이쇠. 특히 이제 가야 같은 경우에는 그 지구가 이제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금동관, 대성동에서 금관가야, 지산동, 대가야. 금관가야가 이제 대성동 고분이고요. 대가야가 지산동 고분인데 이제 요 경남 쪽에 가시면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가야. 제가 얘기했죠. 존재감 없이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분명히 가야도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튼실한 역사를 가지고 몇백 년 동안 존재했던 그런 나라였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금관가야가 그 연맹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가 광개토 태왕의 고구려군에 의해서 세력이 쇠퇴했고 결국 그 세력이 대가야로 넘어왔다라는 설명 드렸고요. 금관가야는 신라 법흥왕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대가야는 신라 진흥왕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통일신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통일신라 그 과학기술 보여주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동종입니다. 상원사 동종. 여러분, 우리나라 종은요, 중국의 종과는 좀 다른 그런 소리입니다. 여러분, 종이 뭔지 아세요? 이 동종? 종은 곧 뭐냐면 부처님의 목소리예요. 서양의 종은 알림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간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어떤 기능이죠. 그래서 좀 소리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금 이렇게 가느다란 소리, 그리고 그걸 빨리빨리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가볍고 좀 빠른 어떤 그런 소리라면요, 우리나라 동종은 그 부처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전 세상에 널리 퍼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굵게 넓게 가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소리를 만들기 위한 그 장치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상원사 동종. 이 성덕왕 때 만든 건데, 현존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동종인데, 이 상원사 동종을 만나러 가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고려시대 때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월정사에 있어요. 그 월정사에 가세요. 여러분들 일단 그 월정사로 가는 언제 가야 되냐면 겨울에 가야 돼. 내가 얘기했잖아. 항상 문화유산은 가야 될 때가 있다고. 월정사는 겨울에 가시는 게 좋아요. 눈이 왔을 때. 그건 내가 나중에 고려시대 갈 거야. 어쨌든 월정사 이제 둘러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딜 가냐면 상원사로 올라가시면 돼요. 걸어서 한 2시간 정도. 걸어가. 이게 차로 올라가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걸어 올라가세요. 여러분들, 월정사 상원사 데이트 코스다? 되게 좋다. 저는 이제 그때 이제 그 답사 때 이제 가면서 느꼈는데, 야, 여기는 무조건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월정사에 이제 고려구 파트 가면 다시 할 거고요. 그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 올라갈 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거리,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는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동종, 바로 상원사 동종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보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여러분들 그 월정사와 상원사 코스, 요거 하루 코스로 잡으셔가지고요, 한번 가보세요. 네. 그쪽 가다 보면 산채 비빔밥, 또 그쪽에 유명한 비빔밥 정식들이 많아요. 예, 그거 드시고, 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손잡고 월정사 그리고 상원사, 예, 그 코스까지 한번 올라가 보시면 아주 헤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 상원사 동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또 유명하죠. 성덕대왕 신종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에밀레종. 이건 이제 경주 박물관에 가시면 제일 만나게 될 거예요. 에밀레종. 여기는 왜 이 종소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사람, 인신공양, 사람을 거기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완성시켰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종을 칠 때마다 그 에밀레 그 사람 그 이름의 목소리가 들린다, 뭐 그런 전설이 있는 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말도 안 되고요. 여기 불교 나라인데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종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그 종을 완성시키기가 어렵다는 그 이야기가 이제 전설과 같이 가미되어서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덕대왕 신종.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과학기술. 대단합니다. 네, 과학기술. 이런 것들 이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축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은요, 자, 먼저 황룡사. 여러분들 황룡사 9층 목탑은 선덕 여왕 때죠. 황룡사는 진흥왕 때. 네, 진흥왕 때 만들었고, 이후에 거기다가 황룡사 9층 목탑을 선덕 여왕 때 세운 겁니다. 자, 그리고 통일신라 오시면요, 이 동궁과 월지가 있어요. 옛날에 여기 이름이 원래 안압지, 조선시대 때 그 선비들이 안압지, 기러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오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돌아다닌다라고 해서 안압지, 뭐 이렇게 이제 불렸는데, 원래 이제 이게 발굴되면서 동궁과 월지로 발견되었습니다. 원래 경주개발 들어갈 때 여러분들 여기다 물을 다 빼가지고요, 공사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문화재 보존 차원의 공사가 아니라 그냥 거기 그냥 물 빼가지고 그냥 거기 공사하는 거였어. 거기서 그래서 만약에 포크레인이 들어가가지고 포크레인으로 거기를 다 파내는 거야. 미친 거지 이것도. 발굴을 포크레인으로 하는 게 어딨어. 와. 근데 이게 좀 이렇게 뭐가 긁어냈는데 거기서 뭐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 중지.
예, 포크레인 다시 나와가지고 정밀 발굴 들어갔던 그래서 발견된 게 이 안압지 동궁과 월지입니다. 근데 이 동궁과 월지는 여러분들 경주에서 너무나도 이쁜 야경을 보여주고 있죠. 밤에 여긴 여름에 가도 좋아요. 여름에 이제 밤에 그 동궁과 월지를 보시고 첨성대까지 걸어가는 코스, 첨성대를 거쳐가지고 거기 그 왕릉까지 가는 그 코스 걸어서 한번 가보세요. 최고입니다. 예, 쭉 걸어가신 다음에 동궁과 월지에서 걸어가지고 첨성대를 거쳐서 왕릉을 보시고 나서 그 왕릉 그 앞에 왕릉 뷰 카페가 있어요. 예, 그 카페에서 음료수, 저는 맥주. 아우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예, 너무 멋있으니까 꼭 한번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참 그래요, 여러분들. 제일 예쁜 곳이 무덤뷰다. 아니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 집 근처에 무덤이 있다. 그럼 오싹하잖아. 근데 왜 경주 가면 왜 오싹하지 않아? 경주 가면 왜 무덤뷰 거기 무덤뷰가 비싸요. 예, 무덤뷰 보려고 돈 더 많이 내야 되거든. 그렇게 무덤을 보려고 합니까? 그것도 선입견이자 편견 아닌가? 네. 산자와 죽은 자가 공존했던 곳이 바로 신라였고 경주였습니다. 예, 그런 어떤 선조들의 어떤 그런 지혜, 선조들의 어떤 그런 생활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뭐 혐오 시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요즘은 또 이제 그런 뭐 무덤이나 이런 것들 지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이제는 사실은 부족하죠. 예. 또 다른 어떤 그 장례 문화들이 좀 우리가 또 고민해볼 필요도 있겠지만 어쨌건 간에 네. 신라의 무덤은 막 그렇게 막 앉아가지고 막 맥주도 마시고 막 그러는데 다른 무덤들 이렇게 혐오하고 뭐 이런 것들도 너무 이렇게 선을 이렇게 긋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어쨌건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통일신라 하면 뭐 불국사, 석굴암. 여러분 통일신라 3종 세트 하면 뭐 불국사, 예, 석굴암. 이건 뭐 그 불국사에 가시면 이제 석가탑과 다보탑 그리고 석굴암 이거 뭐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답사를 갔던 곳, 아니 저 수학여행 갔던 곳이 경주거든요. 경주였는데 그때는 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왜 기억이 안 나냐고요? 웃지 마! 그냥 아침에 그 선생님한테 끌려가지고 거의 무슨 뭐 소몰이 하듯이 새벽에 뒤에서 소몰이 하듯이 석굴암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나요. 요즘은 이렇게 석굴암 거기까지 올라가거든요. 차로 올라가거든요. 그때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그 등산해서 올라갔어요. 새벽 그 일출 본다고. 보이지도 않아 일출. 그래서 고생해서 올라갔는데 그때 경주에서는 기억 하나도 안 나고요. 그냥 기억나는 게 큰 무덤에서 꼭대기 올라가지고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내려오는 거. 그거 재밌었어요. 네, 요즘 그러면 이제 철컹철컹 문화재관리보호법. 근데 우리 때는 그런 게 그냥 놀이였어요, 진짜. 예, 놀이여가지고 그럼 있을 수 없는 거기가 어딘지 알아? 그때는 거기가 어딘지 몰랐어.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황남대총이야. 미친 거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러니까 이게 문화재라는 것도 배가 좀 불러야, 배가 좀 불러야. 가난할 때는 문화재로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고고학자들도 실수하고 일반 시민들도 문화재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인식 없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불국사 석굴암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해에선 뭐 연꽃무늬 수막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건 이런 건축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들 이제 교류, 삼국의 교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삼국은요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주변국과 이제 활발한 교류를 했던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일본이 뭐 군사력으로 좀 강한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면 아무래도 삼국은 문화적인 면에서는 압도하죠. 예, 그래서 삼국은 일본 측의 군사력을 뭐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일본은 또 삼국의 문화 이런 어떤 철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또 의존할 수도 있고요. 상원에 교류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대표적인 게 일본 문화, 특히 아스카 문화, 아스카가 지역 이름이에요. 그 지역에 아주 집중적으로 보여진 삼국이었던 그 모습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에요. 일본에선 여러분들 뭐 국보 1호라고도 이야기했던 이 목조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쌍둥이에요, 쌍둥이. 내가 볼 땐 똑같은 사람이 만든 거야. 근데 우리나라 거는 금동으로 만들었고 일본 거는 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해요? 아이, 나무는 만들기 쉽잖아. 그러니까 청도로 만들면 우리 게 더 최고지. 뭐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아이, 그런 비교하지 마세요. 문화에서 어떤 우위를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낸 결과지, 그게 뭐가 더 대단하고 뭐가 더 별로고 이렇게 기준을 잡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중국은 전탑, 우리는 석탑, 일본은 목탑. 일본은 나무가 워낙 발달되어 있거든요. 나무가 좋은 나무가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탑도 나무로 만들고 불상도 나무로 만들고 그러는 거지, 그걸 갖고 그렇게 우위를 점하는 것은 좀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똑같아요. 이것만 봐도 저는 같은 사람이 만들었다고 봐요. 같은 사람이 만들었는데 어쨌건 이런 걸 통해서도 일본과의 교류가 굉장히 많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구려 담징의 금당벽화, 또 해자는 일본의 그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도 있고요. 수상의 고분벽화와 나카마스 고분벽화 보시면 그 입고 있는 옷의 양식이나 이런 모습들이 비슷해요. 그런 어떤 비슷한 모습들이 그대로 있고요. 그러니까 문화의 어떤 교류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그 일본인들 요즘 그 K 드라마, 일본 그 뭐 넷플릭스 그 순위를 보면 다 한국 드라마래요. 다 한국 드라마. 그만큼 한국 드라마가 일본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죠. 이 당시도 그랬던 얘기예요. 이 당시 문화적으로 일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죠. 고구려도 그랬고요. 백제, 왕인, 노노 천자문 전달했다 그랬잖아요. 아직기도 있고요. 백제 가람. 여러분들 백제는 이게 망한 나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백제가 남아있는 문화유산이 없어요. 그런데 백제와 일본의 교류가 굉장히 긴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제가 멸망했을 때 백제 부흥운동 도와주겠다고 일본에서 정권의 운명을 걸고 배 엄청 만들어가지고 왔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백강전투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백제와 일본의 관계는 긴밀하다고요. 그래서 백제인들이 일본에 가서 절을 많이 세웠는데 그때 이제 절. 그러니까 백제인들이 그 백제나 사비나 뭐 저기 뭐냐 그 웅진 여기선 지금 사실은 지금 거의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일본에 가면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백제의 사찰 양식을 보려면 일본에 가라 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이게 그래서 이제 백제 가람이 나오는 거예요. 백제 가람이 뭐냐면 사찰이라는 뜻이거든요. 백제 가람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라 조선술, 이건 배 만드는 기술. 축제술, 이건 저수지 만드는 기술. 그래서 한인의 연못, 바로 이 한반도 사람들이 만든 연못 이런 것들이 유행할 정도로 정말 신라인들의 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고요. 가야도 마찬가지죠. 가야. 철도 있지만 스에키. 이 스에키가 뭐냐면 이게 이 일본에서는 이게 문화 기술이 많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그릇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릇을 만드는데 그게 흙으로 만들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온도를 높이 올려줘야 흙 성분이 완전히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자기라는 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온도를 높이는 기술이 없는 거야, 일본은. 그러니까 철도 엄청 높은 온도에서 녹여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기술이 없듯이 불을 다루는 기술이 떨어진 거죠, 일본이.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의 그릇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국을 담았다. 국을 담으면 그 국이 그 토기에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번 두 번째 국을 담았을 때는 그 맛이 배어 나올 거 아니야. 좀 찝찝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이 가야의 토기는요, 와, 대박. 이게 뭐야? 아무리 담아도 깨끗이 이렇게 흙에 흡수되질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야는 더 높은 온도에서 흙을 구워냈기 때문에 흙 성분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이죠. 같이 유리처럼 되는 유리처럼. 그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야 이거 대박이다. 정말 쇠처럼 단단하다. 그래서 쇠기 그릇 기자. 쇠처럼 단단한 그릇. 그걸 이제 일본식 표현으로 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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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기.
발음이 새끼, 네, 새끼 토기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면 아주 굉장히 쇠처럼 단단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통일신라는 또 이제 삼국의 문화가 이제 아스카 문화에 영향을 줬다면 통일신라는 또 하쿠오 문화의 다 지역 이름이에요. 거기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과의 영향만 있는 게 아니라 서역, 저쪽 서역 쪽과도 관련이 서쪽 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죠. 우즈베키스탄에 가시면 여러분 아프라시아브 궁전이 있는데 거기에 아프라시아브 궁전 벽화에 이 고구려인들이 등장을 해요. 예, 고구려인들이 딱 등장하는. 우와, 우즈베키스탄한테 갔다고? 거기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전 세계의 네트워크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네. 그다음에 이제 각저총. 각저총은 뭐냐면 이제 이게 항상 이 총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없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 무덤에 나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각저는 뭐냐면 씨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씨름. 예, 씨름하고 있는 그 그림이 나온 거죠. 씨름도. 근데 그 씨름하고 있는 사람은 고구려 사람하고 씨름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서역인이에요. 예, 저쪽 중동 쪽 있잖아요. 그쪽 사람들. 예, 그쪽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 코가 약간 좀 이렇게 좀 약간 매부리코 모양이고요. 딱 보면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고구려 무덤 벽화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고구려에도 그 외국인들이 와서 살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어떤 그 교류의 어떤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다. 신라! 신라 여기 이제 저기 뭐냐 신라 경주 국립박물관 가시면 보면 되죠. 보검, 보석이 막 박혀 있는 그 검, 유리 그릇. 이건 다 페르시아 저쪽, 중동 쪽에서 온 그런 문화유산들이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통일신라는 울산항이 국제무역항이었다고. 경주랑 가까우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런 그 서역과의 교류를 알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통일신라에 가면 원성왕릉이 있어요. 괴릉이 있는데 그 괴릉에 이제 그 무덤 앞에 지켜있는 그 무인상 있잖아요. 그 무인상 얼굴 딱 보면 이것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딱 보면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각저총에 있는 외국인이 여기 있는 돌이 돼가지고 딱 서 있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건 통해서 또 역시 당시 서역과도 교류가 많이 있었구나라는 것이죠. 여기는 이거 다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냥 이런 걸 보여줄 거예요. 뭐 아프라시아브 궁전벽화라든지 각저총이라든지 원성을 개념을 보여주고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 그럼 뭐 이제 서역과의 교류 뭐 이런 것들이 답지가 되는 거니까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거 보시면서 이해하는 수준이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대사가 끝났습니다. 아유, 잘했습니다. 박수. 네, 고대사가 끝났고요. 다음부터 이제 중세 고려로 들어갈 텐데, 어쩌건 여러분들 문화 파트는요, 거기에 각자의 그 문화유산에 그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그 이야기들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시는 그 재미, 그 쏠쏠한 재미를 또 염두에 두시면서요, 중세 문화 파트 재밌는 이야기 많이 있고요. 제가 데이트 코스를 좀 많이 알려드릴게요. 그때 가면 데이트도 안 해본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제가 답사부 다니면서 야, 여기는 나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와야 되겠다 라고 했던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도 네, 중세 고려로 넘어갑니다.